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매우 강 상태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비와 바람 모두 강력한 태풍이라서 철저한 대비와 대응이 필요한데요. 네, 하문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각 지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을 연결해서 상황을 좀 파악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정확한 현재 상황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풍의 이동 경로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 당초 예측된 대로 지금 제주도 서귀포 남단 90km 해역 상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앞서 그 기상청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11시나 자정 무렵에 아마 제주도에 가장 근접한 위치로 통과를 할 것 같고요. 예. 계속해서 이제 북진하면서 부산을 한 6시, 새벽 6시경에 관통하면서 통영, 마산 이렇게 해서 강원도 고성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실 태풍은 이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점점 세력이 약해지기 마련인데 이번 태풍인 흰남노는 오히려 더 강해진 상태로 한반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가장 크게는 지구 온난화다,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보통 그 바다에서 수증기를 수렴하는데 27도 가량이 가장 수증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태풍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온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보통 8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9월과 10월에 대만이라든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27도의 해수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흰남노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해당 해역을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수증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에너지를 계속 수렴을 하고 올라와서 현재 지금 세력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점점 강해지고 발달하는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이제 조금 전에 세기에 대해서 여쭤봤다면 이번 태풍의 경우 반경 자체도 그 범위가 또 굉장히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대형 태풍이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초대형 태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태풍의 어떤 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제 15m/s 이상의 바람 반경을 어느 정도 미치느냐. 그래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380km 혹은 400km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앞서 이동 경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경남권을 통과하면서 충청도와 중부지방까지도 광역적으로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초대형 이런 태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모든 지역에서 비바람을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기상청장 인터뷰에서도 사실 특정 위험 지역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전 국토가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한반도에 큰 피해를 준 태풍이 모두 가을에 발생을 했습니다. 2003년이었죠. 이 태풍 매미가 추석 연휴에 찾아와서 그때도 피해가 무척이나 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도 저도 상당히 겁이 났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9월 초에 발생하는 가을 태풍이 유독 더 센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앞서 그 태풍 말씀드리면서 그 수온 상승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가을철에, 그러니까 오히려 7월이나 8월에 발생하는 여름 태풍들은 사실은 해수면 온도가 27도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바닷물이라는 게 비열이 굉장히 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데펴지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또 식는데도 오래 걸리는. 그래서 사실 이제 여름보다는 지금의 대만이나 한반도의 유역의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가을철에 오히려 더 높아서 이런 태풍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이 흰남노 같은 경우에 태풍의 경로도 사실은 대만에서 다시 밑으로 좀 내려갔다가 대만 해역에 있는 저기압이라든가 이런 에너지를 모두 빨아들이고 수렴이 된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을 태풍으로서의 위력이 더 강해지는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태풍 흰남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
태풍 흰남노의 경우 초속 50m에 달한다 이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체감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어느 정도인 겁니까? 네, 그 뭐 50km 그리고 뭐 태풍 매미 때 제주도 한라산에 60m/s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순간적으로 부는 그래서 한 10초 가량의 듀레이션을 측정한 부분으로 이제 기록적인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 50km라고 만약에 실제로 50km 시속 50km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센 바람, 그러니까 구조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나무가 뽑히고 차량이 비산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센 바람이고요. 보통은 아마도 뭐 한 44km에서 47km가 가장 높은 수준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여러 가지 지형적인 조건이라든가 국지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m/s 이상이 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젯밤에는 이 흰남노가 사실 오키나와 서쪽을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도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대비를 한다고 했지만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초속 40m의 강풍 위력이 이 정도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40km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구조체를 붕괴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이고요. 사실 이제 건축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풍화 중의 강도가 일반적으로 40m/s를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m/s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그런 그 풍화 중의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 지나간 영상을 제가 한번 봤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차량 같은 경우에 SUV라든가 차고가 높은 이런 차량들은 이 풍화 중에 의해서 전복되거나 이 차선을 이탈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을 위험 반원이라고 하는데 이번 흰남노의 경우에는 또 위력이 워낙 세서 태풍의 경로가 의미가 없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던데요. 교수께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네, 뭐 마찬가지로 굉장히 넓은 그런 피해 범위를 바람 세기를 갖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초대형 태풍의 범주 안에 들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위험 반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태풍의 회오리가 진행하는 방향과 바람 방향이 같아져서 예. 해당 영역이 이제 더 빠른 풍속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마산이라든가 통영이라든가 이 네. 오른쪽에 위치한 이런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극심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크고요. 일반적으로는요? 예, 그렇죠. 예. 그 위험 반원이 더 가중될 거라는 것은 굉장히 지배적인 이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굉장히 높은 풍화중을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경로를 따져서 나누는 것들은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모든 지역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험 범위 내에 들긴 하겠지만 이 해안가에 또 유독 고층 건물이 많은 이 부산 지역의 피해도 좀 우려가 됩니다. 2020년도였죠. 2020년에 이 태풍 마이사 때 강풍이 불면서 여기에 빌딩풍까지 겹쳐서 유리창 파손 등의 많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빌딩풍은 무엇이고 또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빌딩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초대형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이런 이제 빌딩 사이를 바람이 지나가면서 가속화되는 이런 풍을 이제 빌딩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사실은 어떤 그 바람의 유속 그리고 그 유속이 지나가는 고리, 그러니까 면적이 좁아질수록 속도 에너지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 속도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압력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바람이 세지는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그 빌딩의 높이가 10m 올라가면 1m/s씩 바람의 속도가 높아진다라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고층이라든가 뭐 해운대 마린시티라든가 이런 지역의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 더 높은
풍화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뉴스 특보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내용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해안가에서 만조 시각과 흰남노가 근접하는 시각이 굉장히 가까워서 좀 걱정이다. 이런 소식도 저희가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부분이 저도 가장 큰 걱정인데요. 네. 사실 이제 만조 때 이제 해수면이 상승이 되고요. 여기에 그 흰남노와 같은 이제 폭풍 해일의 에너지가 더해진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만조라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계산했을 때 지반구에서 한 3m 가량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흰남노의 영향에서 7m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예보가 되는 상황에서 예. 뭐 7m, 3m 더하면 10m를 넘을 수도 있는 이게 결국 테트라포트라든가 일반적인 방파제를 넘어서 원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이동을 아무래도 삼가하는 게 좋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이라도 외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나 또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좋을지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최악의 경우에 차 안으로 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그 외출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까 뭐 빌딩풍 말씀하셨지만 이 도심지라든가 이런 공간에서는 여러 가지 뭐 간판이라든가 부착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산이 돼서 다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좀 회피해서 다니시는 것이 좋겠고요. 예. 차량 같은 경우에 앞서 그 오키나와 상황도 말씀드린 것처럼 SUV라든가 차고가 높은 이런 차량들은 풍화중을 받을 수 있는 면적 자체가 크기 때문에 더 큰 힘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전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예. 특히 자동차가 반드시 서행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고속으로 주행하거나 속도를 높게 가져가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비행기가 양력을 상승하는 부분이 속도가 증가되면요. 위로 넘어가는 바람이 더 빨라집니다. 예. 그럼 예. 밑에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소위 말하는 가마차듯이 회전을 해서 돌아가는 거와 똑같은 효과로 차량이 쉽게 전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서행하시면서 운전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침수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수압과 차량 내부의 공기 압과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는 문이 잘 개방되지 않습니다. 네. 어깨 정도의 수심이 찼을 때 쉽게 문이 개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문이 안 열린다고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예.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탈출하시는 방법도 고려를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보행 중에 폭우를 만났을 때 또는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폭우, 비바람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대처 방법을 이제 알려주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걷다가 이런 심한 비바람을 만났는데 몸을 좀 피해야 되는데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에 대한 판단이 갑작스럽게 겪으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겠죠. 예. 그래서 뭐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 건물들 이런 건물들 안으로 일부 좀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뭐 지하철 역사라든가 뭐 주변에 그러니까 공터 상황이 아닌 건물 가옥 안으로 안전한 공간으로 좀 잠시 체류하고 대기하셨다가 바람이 좀 잦아들면 예. 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지하철 역사도 추천하시는 공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네. 안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실내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이 내부에 있을 때 뭐 유리창 근처보다는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어떤 강풍에 의해서 유리창이 파손이 되면 이런 파편이 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 1층의 로비 부분, 그러니까 이제 외기의 바람을 접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의 천정재들이 이 강풍 때문에 많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태풍 사례에서도 예를 들면 뭐 강당이라든가 이런 엔터런스 부분에서의 어떤 천정 마감재들이 풍화중에 받아서
탈락이 돼서 사고를 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리창에서도 이격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바람에 노출돼 있는 저층부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태풍 시 대피 요령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쭤볼 부분이 이제 유리창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미리 예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유리창을 좀 X자로 붙이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진동을 막기 위해서 네모자로 붙이는 게 안전하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과거에 X자로 뭐 창문에 테이프를 붙인 자 뭐 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실제 실험을 통해서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오히려 창문이 이 파손되는 가장 큰 원인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풍화중에 의한 진동이거든요. 그래서 예. 진동을 막아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창틀 사이에 셰시 부분에 뭐 두꺼운 종이라든가 우유곽이라든가 이런 예. 부분들을 껴서 단단히 좀 고정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그 창틀의 프레임과 유리와의 사이가 이제 실리콘이라는 재질로 이제 마감이 돼 있는데 예, 예. 이 실리콘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프로 좀 단단히 체결해서 진동을 좀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지난달에 집중호우가 또 있었기 때문에 산사태 걱정이 더 되기도 하는데 일단은 그 징후를 파악하고 빨리 좀 대처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징후가 있을까요? 네, 그 일반적으로 몇 가지 이제 징후들이 그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제일 무서운 거는 이런 징후 없이 발생하는 산사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징후가 이제 사면에 그러니까 계곡도 아닌데 물이 솟아나서 물이 흐른다든가 특히 이제 토속류와 같이 물이 내려오는 뭐 이런 상황 혹은 이제 땅 울림이라고 해서 땅에서 이게 산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나무가 좀 기울거나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좀 그 연약한 집안이라든가 아니면 구배가 경사가 있는 이런 산악 지역에 있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여러 가지 토속류라든가 지하수가 뿜어져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좀 징후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이럴 때는 좀 선제적으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번 태풍이 이 한반도에 상륙해서 빠져나가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방심해선 안 될 텐데 지금부터는 사실 시설물 관리에 나설 게 아니라 좀 밤사이에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상황에서 어떤 그 시설물을 보강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요. 그래서 뭐 저지대라든가 상습 침수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해안가에 뭐 원류가 있을 수 있는 지역들 이런 소위 말하는 취약한 시설에 계신 분들은 일단 좀 안전한 공간으로 좀 대피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인의 집을 간다든가 뭐 다른 곳으로 좀 이동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뭐 뉴스라든가 일기예보 상황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해당 상황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태풍이 지나가는 그 시점에도 좀 조심을 해야지만 들어보니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유의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떤 태풍이 휩쓸고 가면 뭐 침수가 된다든가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구조체들이 부서지고 탈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히 이제 뭐 대피를 하셨다가 해당 가옥에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뭐 축대라든가 그리고 만약에 침수가 일어난 지역에 가옥을 가진 분들은 뭐 전기라든가 가스, 특히 이제 집안에 들어가시기 전에요. 여러 가지 그 가스 누출이 있는지 뭐 예. 창문이라든가 문을 좀 개방을 한 후에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뭐 창문이 부서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구조체 탈락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먼저 수리하지 마시고요. 어떤 피해 사항을 먼저 좀 꼼꼼히 사진을 찍어 두시고요.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수리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뭐 행정관서에 좀 신고를 하면 이런 자연재난에 의한 부분을 또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중요한 거는 전기에 대한 부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침수된 부분은 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한테 좀 확인을 받고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이 가장 중요한 건 뉴스를 통해서 현재 태풍 상황을 계속 확인하는 걸 텐데 저희도 계속해서 지금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바람직한 뭐 행동 요령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해당 지역의 기상 상황이 어떠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그런 것들 잘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좀 재난에 취약한 이런 그 계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쪽박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비닐하우스 주거촌이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고령인들이 많이 사시는 이런 지역들은 뭐 시민이라든가 아니면 관계 당국이 좀 적극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해 주신 내용 포함해서 최대한 좀 대비를 잘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